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나는 눈 내리는 복지관 앞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나와 매일 부딪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던 자리를 꿰차던 그 고약한 할머니가 70년 전 폭격과 함께 사라진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 가슴 속 겨울에 묻어버렸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내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잊고 살았습니다. 기억하면 너무 아파서 그 겨울을 통째로 묻어버렸습니다. 이 눈물의 시작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아침 7시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창가 자리 햇볕이 가장 잘 들고 등을 기대면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자리였습니다. 겨울이면 관절이 시린 저에게는 그 자리가 절실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창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됐다 싶었습니다. 저보다 일찍 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 2대를 갈아탔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이었습니다. 85세. 저보다 6살 위인 그 할머니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 자기 자리인 것처럼요. 영수 왔어? 오늘 좀 일찍 왔네. 그래도 늦었지만. 저는 그 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데 또 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몇 시에 온 거야? 6시 반. 거짓말. 문은 7시에 여는데 문 앞에서 기다렸지 30분을 서 있었어.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이 자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30분을 바깥에 서 있었다는 말입니까? 고집도 이 정도면 병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걱정은 무슨. 걱정이 아니라 민폐가 될까봐. 그러지 쓰러지면 119 부르고 난리 쳐야 하잖아. 안 쓰러져. 난 튼튼해. 이 할머니와는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옥은 승리자의 여유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일부러 제가 듣게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얄밉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누군가와 이렇게 티격태격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순옥이었습니다. 쟁반을 탁 내려놓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하필 여기 앉아? 자리 많잖아. 여기가 환기 잘 돼. 생선 냄새 빨리 빠지거든. 핑계도 가지가지네. 아침에는 햇볕, 점심에는 환기. 핑계가 아니라 사실인데. 그냥 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지.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아. 피해망상이야, 피해망상.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해망상이라니요. 분명히 일부러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요. 밥을 먹는데 순옥이 반찬 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시금치 너무 짜다. 그러면 먹지 마. 안 먹으면 반찬이 뭐가 있어. 생선은 비린내 나고. 생선 비린내 난다면서 왜 환기 잘 되는데 앉은 건데. 그러니까 빨리 빠지라고 앉은 거지. 앞뒤가 안 맞잖아.
뭐가 안 맞아 완벽하게 맞는데. 도무지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저는 체념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순옥도 투덜거리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반찬 하나를 흘렸습니다. 시금치나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야, 흘렸어. 알아. 안 주워. 직원이 치우겠지. 직원이 뭔 죄야. 내가 흘렸으면 내가 치워야지. 허리 아파서 못 숙여. 아까 창가 자리 앉을 때는 쪼그려 앉아서 가방 뒤지더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게 무슨 논리야. 논리가 아니라 현실이야. 나 지금 허리 아프다고. 결국 제가 주웠습니다. 허리를 숙여 시금치를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순옥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씩씩거리면서요.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참 착하네. 저 순옥이라는 할머니 원래 저래.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성격이 그렇게 됐나 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싸우고 나면 보통 기분이 나쁜데 순옥과 싸우고 나면 왠지 모르게 후련했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을 마친 것처럼요. 오후 2시는 체조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강사를 불러 어르신들 건강 체조를 가르쳤습니다. 관절 풀기 스트레칭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강당 앞줄에 섰습니다. 앞에서 강사를 보며 따라해야 동작이 정확하니까요. 자리를 잡고 팔다리를 풀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순옥이었습니다. 왜 또 옆에서? 여기가 강사 잘 보여. 뒤에도 잘 보이잖아. 내 눈이 침침해서 앞에 서야 해. 아까 복도에서 먼데 걸어오는 사람 누군지 다 맞추더니 그건 촉이야. 촉이 눈보다 좋아. 나이 먹으면 그래. 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어르신들 시작하겠습니다. 팔을 위로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팔을 올리고 내리고 돌리고 흔들었습니다. 팔을 돌리는 동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순옥의 팔이 제 얼굴 앞을 스쳤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야, 조심해. 맞을 뻔했잖아. 네가 피하면 되지. 내가 왜 피해? 내가 조심해야지. 동작이 원래 이래. 내 팔이 긴 게 죄야. 팔 긴 건 알겠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신경 쓰라고. 체조 시간에 무슨 말이 많아. 집중 좀 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발을 밟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발.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봐라, 뒤에 사람 있는 것도 모르고 남발이나 밟고. 내가 밀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언제 밀었어. 나는 동작을 했을 뿐이야. 동작을 과격하게 해서 밀린 거지. 과격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야. 어르신들 조용히 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결국 둘 다 강사에게 혼이 났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79세의 초등학생처럼 혼나다니요. 체조가 끝나고 강당을 나서는데 순옥이 쫓아왔습니다. 야, 너 때문에 창피당했잖아. 뭐 내 때문이라고. 누가 팔을 휘둘러서. 휘두른 게 아니라 동작을 한 거라니까. 그게 그거지. 이 노인네 진짜 말 안 통해. 답답해서 못 살겠네. 답답한 건 나라고. 순옥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도 눈을 부릅떴습니다. 복도에서 두 노인이 서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이 말렸습니다. 어르신들 왜 또 그러세요? 오늘 몇 번째예요? 이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언제 시비를 걸었어? 내가 먼저 옆에 와서 섰잖아. 내가 어디 서든 내 맘이지. 아이고, 둘 다 그만하세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저는 씩씩거리며 로비로 향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걷다 보니 이상하게 화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순옥과 싸우고 나면 늘 그랬습니다.
분명히 짜증이 나는데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처럼 익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따라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별히 뛴 것도 아닌데 숨이 찼습니다. 무거운 것을 든 것도 아닌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심장도 멀쩡하고 폐도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언가 눌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가슴속에 돌덩이 하나가 박혀 있는 것처럼요. 나는 79년을 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마다 겨울이 오면 그 어떤 시련보다도 견디기 힘든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시렸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리움이었습니다. 79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정체를 알아낸 적이 없는 그 감정이 올해는 유독 더 짙게 밀려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 거냐고요? 아무 이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픕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특히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꿈을 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였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없었습니다. 늘 그 자리만 뿌옇게 비어 있었습니다. 79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 깨면 항상 베개가 젖어 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물어보곤 했습니다. 여보, 왜 또 울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아들은 부산에 삽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어려워합니다. 저는 혼자 서울에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갑니다.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복지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데 고약한 그 할머니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왼손부터 끼더군요.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꾹꾹 눌러가며 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방식이 제가 어릴 때 누군가한테 배운 방식과 정확히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은 순옥이라고 했습니다. 85세. 저보다 6살 위였습니다. 고집은 황소보다 세고 입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창가 자리 때문에 싸웠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그 자리를 저보다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늘 그 할머니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순옥이 손을 비비는 걸 보았습니다. 날이 추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른손이 위로 가게 비비더군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연이겠지요? 그런데 왜 자꾸 눈이 가는 걸까요?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저는 영수라는 이름으로 79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본명인지는 모릅니다. 1950년 겨울. 전쟁이 한창이던 그해. 저는 5살이었습니다. 폭격이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고아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은 그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냐고요? 몰라요. 말을 못해요.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봐요. 그냥 영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영수가 되었습니다. 본명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 이름만은 가끔 꿈에서 들렸습니다. 순옥. 그 이름을 제가 부르는 건지, 제가 불리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지관에서 순옥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순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복지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이 달려오더니 소리쳤습니다. 순옥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누가 119 불러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안 돼라는 말이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왜 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맨날 싸우기만 했는데 그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같은 복지관에서. 괜찮으세요? 저혈당이었어요. 점심을 안 드셨나 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걱정했던 걸까요? 병실 앞을 지나다가 문틈으로 안을 보았습니다. 순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는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싸울 때의 날카로움이 다 사라지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밤마다 옆에서 보던 얼굴 같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옥이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음 같았습니다.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동아.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복동아 어디 있어 복동아.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고개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요. 안 돼, 안 돼,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은 감겨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어갔습니다. 복동아 누나 손잡아, 빨리 손잡아. 순옥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요.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동아.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옥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봐 일어나 꿈이야 꿈이라고. 하지만 순옥은 쉽게 눈뜨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악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울먹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복동아 대답해 대답하라고 복동아. 저는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이봐 정신 차려 제발. 그래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75년 전 그 순간에 갇힌 것처럼 순옥은 계속 동생을 찾았습니다. 누나 손잡아 제발 거기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에 칼날 같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슬프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의사를 불러야 하는데 왠지 그 모습에서 눈이 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남의 악몽인데요. 남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동.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퇴원하고 복지관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침 7시. 복지관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는데 순옥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막 나왔으면서 뭘 또 새벽부터 왔어. 내 맘이지. 몸조리 좀 해 또 쓰러지면 어쩌려고. 내가 내 보호자라도 돼. 이제 별걸 다 갖고 시비네. 나이 들어 남에게 민폐는 끼치지 말란 말이야. 지난번에 병원까지 데려간 게 누군지 알기나 해? 누가 따라오래 네 맘대로 온 거잖아. 내 원참 고맙다는 말이 먼저 하냐? 사람이 나이 들수록 고마워할 줄을 알아야지. 여전했습니다. 입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악몽 속에서 울부짖던 순옥의 얼굴이요. 복동이란 이름을 부르며 허공을 더듬던 그 손이요. 그걸 본 뒤로는 순옥이 얄밉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날카로움 뒤에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순옥이 또 제 앞에 앉았습니다. 왜 또 여기야? 다른데 다 찼거든. 저기 빈자리 있잖아. 거긴 에어컨 바람 나와 싫어. 겨울인데 무슨 에어컨. 환기구에서 찬바람 나온다고 어쨌든 싫어. 저는 한숨을 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옥도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옥이 국을 먹으려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양손을 입 앞으로 모아 호호 불었습니다. 손을 녹이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는데 왼손이 아래로 가고 오른손이 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살짝 벌려 그 틈으로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버렸습니다. 그 동작을 저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늘 그렇게 했습니다. 흔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비비거나 주먹을 쥐고 입김을 불잖아요. 그런데 순옥의 방식은 저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지금 그거 뭐야? 뭐가? 손에 입김 부는 거. 추우니까 녹이는 거지 왜? 아니 그 방식 말이야. 왜 그렇게 해? 순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제 남의 입김 부는 것까지 트집 잡고 난리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특이하잖아.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순옥이 멈칫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글쎄 누가 가르쳐 줬나?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어.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셨나 아니면 내가 원래 이랬나 기억이 안 나네. 순옥이 다시 손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무심하게요. 근데 이게 왜 그래? 아니 그냥.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후 체조 시간이었습니다. 강당에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순옥이 또 제 옆에 섰습니다. 또 여기야? 여기가 강사 잘 보인다니까. 하여튼 고집도 이 정도면 병이지 병이야. 병이 아주 한두 개가 아냐. 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팔을 돌리고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뻗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순옥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목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돌리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바깥쪽으로 3번 돌리고 안쪽으로 1번 돌렸습니다. 3번 1번, 3번 1번.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또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발목을 돌릴 때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바깥쪽으로 3번 안쪽으로 1번.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음이니다. 왜 그렇게 발목을 돌려? 그냥 습관이야. 이 노인네가 오늘따라 별별 걸 다 쥐어잡고 시비네. 어릴 때부터 이랬어. 난 동생이랑 매일 이렇게 운동했다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생?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체조가 끝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손에 입김 부는 방식, 발목 돌리는 방식, 전부 저와 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복지관에서 크리스마스 장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리를 꺼내고 전구를 달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자신에게 가장 특별한 것을 가져와 트리에 달기로 했습니다. 순옥이 가져온 장식 상자를 뒤지다가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종이별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바랜 별이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웬 쓰레기를 가져와서 달아. 어릴 때 만든 거야. 뭐야? 그게 언제적이야? 그걸 아직까지 갖고 있어? 혹시 우리 복동이가 볼까봐. 복동이. 내 동생. 복동이가 만들어줬거든. 혹시라도 길을 지나다가 내가 단 이 별을 보고 알아볼까봐. 순옥이 종이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동생 이름이 복동이야? 근데 지금은 같이 안 살아. 순옥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귀여운 녀석이었어. 겨울만 되면 눈 구경한다고 난리고 추워도 밖에 나가겠다고 떼쓰고 맨날 누나 누나 하면서 따라다녔어. 잠들기 전에 내가 노래 불러주면 금방 잠들었어. 눈 오는 날이면 꼭 손잡고 밖에 나가자 그랬고. 저는 가만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 복동이가 지금 어디 있는데? 순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몰라. 1950년 겨울 폭격 때 헤어졌어. 손을 잡고 있었는데 폭탄이 터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 복동이가 없어진 거야. 그 뒤로 75년째 못 찾았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950년 겨울. 저도 그때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또 꿈을 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에 꾸던 꿈과 달랐습니다. 얼굴에 윤곽이 조금 보였습니다. 둥근 얼굴이었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꿈에서 깨니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얼굴이 순옥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누나는 그 폭격에서 죽었어.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75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믿고 싶지 않은 것인지, 믿기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순옥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티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순옥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방식이 저와 똑같았습니다. 검지를 숟가락 등에 얹는 방식이었습니다. 흔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웃을 때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다고요. 말끝을 흐리는 버릇도 같았습니다. 생각에 잠길 때 오른쪽 눈썹을 만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순옥 어르신이랑 안 싸우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헛싸우는 것도 체력인데 늙으니까 그것도 귀찮더라고. A 어르신 아직 정정하시면서 예전엔 얼굴만 봐도 으르렁거리셨잖아요. 으르렁은 무슨 개도 아니고 그냥 서로 안 맞았던 거지. 근데 요즘 보면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시던데요. 거기밖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야. 괜히 이상한 의미 붙이지 마. 아이고 알겠어요. 근데요, 어르신. 또 뭐. 둘이 좀 닮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뭐라고. 진짜요 웃을 때 눈 찡긋하는 거랑 입꼬리 올라가는 거랑. 가끔 옆에서 보면 영락없이 남매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더 선명했습니다. 눈, 코, 입이 거의 보일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순옥을 닮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는 노래였습니다. 멜로디만 기억나고 가사는 몰랐는데 꿈속에서는 가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사박사박 눈길 위에 작은 발자국 하나. 눈 오는 밤 언덕 위에 너와 나 둘이서. 그 사람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얼굴이 거의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아는 노래입니다. 누가 불러주었을까요? 잠들기 전에 누군가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어릴 때 늘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누나였을까요? 정말 누나였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또 내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나에게 시비를 붙이는 게 이 노인네가 매일 같이 복지관에 온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봐, 왜 남의 자리에 앉아 있어 비켜. 무슨 내 자리야 먼저 앉으면 그 사람 자리지.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꿀꺽한 거잖아. 자리 비우면 끝이야. 그게 규칙이지. 무슨 규칙이야. 네 맘대로 만든 거지. 실랑이를 하다가 순옥이 가방을 휘둘렀습니다.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지갑이 떨어지고 손수건이 떨어지고 약봉지가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내 때문이야. 가방을 휘두른 건 내가 해놓고. 저는 투덜거리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주었습니다. 지갑을 짚고 손수건을 짚고 약봉지를 집었습니다. 그때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집어들려는데 순옥이 낚아챘습니다. 그건 내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투정과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진짜로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줘도 안 보내. 저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순옥이 봉투를 가방에 넣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것이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고, 한 명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대여섯 살쯤 보이는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 부분이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순옥이 재빨리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보고 말았습니다. 소녀의 얼굴을요. 어린 순옥인 듯 했습니다. 그 사진. 뭐? 복동이야 옆에 있는 애가. 그 어린애는 당신이고. 순옥이 멈췄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전쟁 나기 전에 동생과 찍은 사진이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찢겨나간 자리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세월에 삭은 건지 일부러 찢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아이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근데 왜 얼굴이 없어? 피난 갈 때 말이야. 사람들의 치이고 짐에 깔리고. 그 와중에 사진이 어쩌다 찢어졌어. 이것만 남았지. 75년이야. 비 오나 눈 오나 이거 하나 들고 다녔어. 그렇게 오래. 이 사진이 동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고리거든. 근데 말이야. 이제는 왠지 세상에 없을 것 같아. 당신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당신보다 어린 동생이 먼저 갔겠어 설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 사람 하나 데려가기엔. 세월이 참 야속하지. 근데 내가 왜 이걸 당신한테 다 털어놓고 있는지 모르겠네. 주책이지 고약한 영감한테. 고약하다니 쓰러졌을 때 병원까지 가준 사람이 누군데. 괜히 옆에 있다가 봉변 맞았지. 나는 괜시리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내가 조급해서, 내가 걱정돼서 따라 올라탔는데. 순옥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가방 속에서 다시 사진을 귀한 물건을 꺼내듯 꺼냈다. 늦었지만 그땐 고마웠어. 고마우니까 한번 보여줄게. 아이고 별걸 다 선심 쓰시네. 그 사진 본다고 내 인생이 나아질 것도 아닌데. 그래도 사진이라는 게 그렇잖아. 사람 얼굴이 남아있으면 괜히 그 사람이 아직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순옥은 사진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순옥은 마치 사진보다 먼저 마음을 건네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봐. 영수는 안 본다고 손사래를 치는 척했지만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안 보려 해도 어떤 힘에 의해서 자꾸 시선이 사진으로 갔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어린 순옥이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맑았습니다. 그 옆에 찢겨나간 자리. 그게 동생 복동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얼굴이 찢겨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던 영수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시선을 순옥에게 옮겼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간 상처를 건드릴까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생을 만나면 얼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순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술을 한번 꼭 다물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려 애쓰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는 했어. 하지만 세월이라는 게 지우개처럼 기억을 지우더라고. 순옥은 손가락으로 사진에 찍힌 자리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마치 그 빈자리에 남아있는 얼굴을 더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동생도 이르는 훌쩍 넘었을 텐데 그 얼굴을 보면 내가 알아볼 수 있을지.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위로를 건네기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사진에서 눈을 떼며 혼잣말처럼 말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꿈에서나 알아볼 수 있겠지. 말이 끝나자 순옥의 시선은 다시 사진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찢긴 얼굴을 보며 그래도 그 기억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사진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크리스마스 공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 한 명이 오래된 LP판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저희 할머니 유품 정리하다 나왔는데요. 옛날 동요래요. 틀어볼까요? 턴테이블에 LP가 올라갔습니다. 바늘이 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박사박 눈길 위에 작은 발자국 하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노래였습니다. 꿈에서 들은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야? 하얀 발자국이요. 1960년대에 어느 작곡가가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불리던 자장가를 편곡한 거래요. 시골 마을 자장가. 그러니까 이건 원래 어느 마을에서 불리던 노래였던 겁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재울 때 부르던 노래.
누군가 저에게도 불러주었던 노래. 기억이 꿈을 통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순옥도 그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났어? LP로 나온 거예요. 충청도 어느 마을 자장가였대요. 충청도 어디? 청양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양. 그 한마디를 내뱉고 순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고향이 청양이었어. 엄마가 이 노래 불러줬어. 내가 복동이한테도 매일 밤 불러줬어. 복동이는 이 노래만 들으면 꼭 눈 오는 날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어. 순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하얀 숨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처럼 말끝마다 겨울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나 손 꼭 잡고 미끄러질까봐 넘어질까봐. 그러면서도 더 빨리 뛰어다녔어. 순옥은 말하다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눈밭을 뛰어다니던 아이들. 그 장면은 제가 꿈에서 본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억의 결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순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서 어떤 장면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 아이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본 사람처럼, 그 기억이 순옥의 것이었는지 제 것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이 내리는 평화로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갔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니,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손 놓으면 안 돼. 꼭 잡고 있어. 누나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뛰었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번쩍하고 빛이 터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몸이 붕 떴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손이 없었습니다. 누나. 구슬프게 부르는 목소리에 누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나 어디 있어? 일어나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제가 울면 늘 어디선가 나타나 뛰어오던 누나였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발에 뭔가 걸렸습니다. 고개를 숙여보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멍하니 열려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 검붉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누나, 누나, 누나.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체들만 있었습니다. 누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왠지 누워있는 사람들 속으로 누나도 누워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나, 나 여기 있어. 누나 제발.
그때였습니다. 연기 사이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소녀였습니다. 누나 살아있었구나, 누나. 다시 누나를 놓칠까 무서워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맑은 얼굴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누나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나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통통하던 볼이 꺼졌습니다. 맑던 눈에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건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봐온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누나가 순옥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내 신경을 건드리던 노인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창가 자리 때문에 싸우던 그 고약한 노인네. 시금치남을 흘리고 안 줍던 그 사람. 체조 시간에 팔 휘둘러서 저 창피 주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누나라고요. 그 사람이 웃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복동아. 어릴 때 누나가 웃던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가고 코가 찡긋거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냥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생한 걸까요? 폭탄이 터지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기 냄새가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누나가 순옥으로 변하던 그 순간이요. 그때 무언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옥이 손을 비비던 장면이었습니다. 추운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로비에서 순옥이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오른손이 위로 가게 비비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79년을 살면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손을 비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옥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순옥이 손에 입김을 불던 모습이었습니다. 국이 식어서 손이 시려웠나 봅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양손을 입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왼손이 아래로 가고 오른손이 위로 갔습니다. 손가락을 살짝 벌려 그 틈으로 호호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비비거나 주먹을 쥐고 입김을 붑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저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79년을 살면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입김을 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옥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체조 시간 휴식 중에 순옥이 바닥에 앉아 발목을 돌리던 모습이었습니다. 바깥쪽으로 3번 돌리고 안쪽으로 1번 돌렸습니다. 3번 1번, 3번 1번.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또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발목을 돌릴 때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79년을 살면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발목을 돌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옥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순옥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발목을 돌려? 그냥 습관이야. 3번 1번 3번 1번 왜 그래? 이 노인네가 오늘따라 별별 걸 다 쥐어잡고 시비네. 시비가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
어릴 때부터 이랬어. 동생이랑 매일 이렇게 운동했다고. 동생이랑 매일 이렇게 운동했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 비비는 방식, 입김 부는 방식, 발목 돌리는 방식. 전부 저와 똑같았습니다. 79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저와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옥에게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우연이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동생이랑 매일 이렇게 운동했다고. 그 동생이 저라면요. 제가 바로 그 복동이라면요. 그렇다면 순옥이 제 누나입니다. 매일 싸우고 티격태격하던 그 고약한 노인네가 7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제 누나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79년 동안 겨울마다 시리던 가슴이, 이유 없이 흐르던 눈물이, 원인도 모르게 가슴이 타는 느낌이 무엇인지, 얼굴 없는 꿈속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동안 왜 그랬는지 전부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옷을 입었습니다. 복지관으로 가야 했습니다. 순옥을 만나야 했습니다. 복지관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를 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창가 자리 출석 도장 찍던 그 노인네 말야. 오늘은 웬일로 안 오셨는데요? 연락처 알아. 글쎄요, 개인정보라서. 제발 급해. 직원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사정했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고요. 제발요. 한참을 사정한 끝에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순옥의 집은 복지관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두 가지 생각이 번갈아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이라면 아니라면? 공포와 희망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서웠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였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문 앞에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든 국화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여긴 웬일이야? 왜 오늘 안 나왔어? 왜? 시비 걸 사람 없으니까 근질거려서 여기까지 와서 싸우려고 왔어. 이 사람이 누굴 쌈에 환장한 사람인 줄 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출석 도장 찍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냐?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는 문틈으로 순옥의 집안을 보았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탁자 하나, 낡은 TV 하나,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찢어진 그 사진이었습니다. 혼자 살아. 응, 남편은 오래전에 갔어. 자식도 없어. 그래서 매일 복지관 출석 도장 찍는 거야. 거기 가면 사람들이라도 있잖아. 특히 창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는 게 낙이야. 순옥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너 거기 서서 뭐해? 들어와. 바깥 추워. 들어가도 돼. 여기까지 온 정성이 있는데 문 앞에서 얼어 죽게도. 아무리 밉상 노인네라도. 순옥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비켜서는 몸짓은 어색하게 다정했습니다. 차는 없고 물밖에 못 줘. 됐어. 물도 필요 없어. 그래도 앉아. 거기 서 있으면 내가 불편해. 저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장판 냄새가 났습니다. 순옥이 낡은 방석을 하나 꺼내 탁자 앞에 놓았습니다. 앉아. 저는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순옥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좁은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순옥은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순옥은 혼자였습니다. 저도 혼자였지만 저는 아들이라도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보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순옥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다고 합니다. 순옥이 물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받아들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찢어진 그 사진이요. 그때 탁자 위에 놓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종이별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종이별이었습니다. 이거. 아, 그거 아까 꺼내놨어. 이제는 버려야겠다 싶은데. 못 버리겠더라고. 만져봐도 돼. 그냥 종이별인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별을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 보았습니다. 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글씨였습니다. 이거 뭐라고 쓴 거야? 복동이가 쓴 건데 그때 아직 글씨를 잘 몰랐어. 누나 사랑에 쓴다고 한 건데 받침을 몰라서 저렇게 됐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터졌습니다. 색종이를 접던 작은 손이 기억났습니다. 연필을 꽉 쥐고 삐뚤빼뚤 글씨를 쓰던 그 순간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섬광처럼 지나갈 뿐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별을 든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익숙해 이 글자. 우리 어릴 때 이런 글자 많이 썼으니까 옛날 생각나. 그게 아니라 기억이 나 확실하진 않은데. 연필 잡고 뭔가 썼던 게 어렴풋이 나. 에이, 이 사람아 이런 걸로 장난치는 거 아냐? 아니 진짜야. 사실 꿈을 꿨어. 그 꿈에서 당신이 나왔어. 그래서 온 거야 오늘. 어릴 때 전쟁통에서 누이 손을 놓쳤지. 폭격과 함께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살아있다면 누이는 어떻게든 날 찾을 사람이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도 만나지 못했다면 분명 죽었을 거라고. 그 폭격 속에서. 그런데 이상해 요즘은 폭격 속에서 사라진 누이가. 죽었다고 생각되던 누이가 꼭 살아서 날 찾고 있는 것 같아. 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복동이라는 거야. 모르겠어 확실하게 말 못하겠어. 근데 이상의 습관도 그렇고 이 글씨도 그렇고 자꾸 뭔가 떠올라. 순옥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나도 몰라. 그냥 느낌만 있어. 증거가 없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75년이야. 75년을 찾았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느낌만 가지고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자. 어떻게? 영수는 순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 받아보자.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응, 요즘은 병원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대. 그거 받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순옥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종이별을 내려다봤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별을요. 무서워. 나도 무서워. 아니면 어떻게 검사해서 아니라고 나오면 난 진짜 못 버텨. 나도 그래. 근데 이대로 모르는 척 살 수 있겠어? 순옥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없어. 이미 늦었어.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끝을 봐야지. 기든 아니든 확실하게. 순옥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수 마시라고 준 물을 순옥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만약 동생을 찾는다면 내 유일한 가족이야. 순옥은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받자. 다음 날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입안 세포를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결과는 2주 뒤에 나옵니다. 12월 24일이요. 직접 오셔서 받으셔도 되고 우편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순옥이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결과가 나온다. 응. 동생과 헤어졌던 날도 겨울이었지. 지금처럼 매우 추운 날. 폭격 속에 살아남았더라도 그 어린애가 이 추위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못했어. 동생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면 더는 내가 이 세상을 살 이유가 없었거든. 영수는 처음으로 순옥이 고약한 할머니가 아닌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순옥을 보면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순옥은 눈 내리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창가에 앉아서 혹시나 동생 닮은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동생이 여기 있는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했어. 저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순옥이 매일 그렇게 고집스럽게 창가 자리를 차지했던 이유를요. 새벽부터 와서 문 앞에서 기다렸던 이유를요. 그 자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이유를요. 햇볕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이 잘 보여서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서였습니다. 혹시라도 동생을 닮은 얼굴이 있을까봐 75년을 그렇게 앉아서 기다렸던 겁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자리였구나. 바보같이 75년 동안 같은 짓만 했어. 바보 같은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누나잖아. 동생 찾는 누나잖아.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웃긴 거 알아? 뭐가? 맨날 내 옆에 와서 시비 걸던 노인네가 있었거든. 누구? 너잖아. 본인 이야기인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순옥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창밖만 쳐다보느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봤어. 75년 찾았는데 정작 코앞에 있는 건 못 봤다고.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맨날 싸우기만 했지. 그러게 둘 다 바보야.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과 나오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지. 그렇대. 운명 같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우리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주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순옥과 마주치면 둘 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만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를 두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장돼. 나도. 아니면 어쩌지. 그래도 괜찮아. 어느 날 순옥이 말했습니다. 있잖아. 응. 내가 복동이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왜? 그냥 지금 찾지 못해도 왠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만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발 맞기를. 12월 24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누이랑 헤어지던 날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회를 기다리는 날에도 눈이 내립니다. 70번의 겨울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에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서울 가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오늘 오면 안 돼. 내가 급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아프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지금 출발했어요. 점심때쯤 도착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순옥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옥아, 나 오늘 병원에 못 가겠어. 아들이 갑자기 온대. 그래, 알았어. 그럼 우편으로 받으면 되지 뭐. 미안해. 괜찮아. 결과지 오면 연락해. 그렇게 우리는 각자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퀵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진 못해도 빨리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75년을 기다렸지만 하루 이틀 더 기다리는 건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가족과 함께 있었고 순옥은 혼자 집에 있었을 겁니다. 순옥의 집에도 결과지를 퀵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 오는 날에 우리는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 친족관계 일치율 99.9%. 남매로 판정됨.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도 지금쯤 같은 종이를 보고 있겠지요. 혼자서요. 그 작은 반지하 방에서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좀 갔다 오마. 어디 가세요? 눈 오는데. 누나한테. 누나요? 아버지, 형제 없으시잖아요. 있어. 75년 만에 찾았어. 아들의 놀란 얼굴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순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디 간 걸까요?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쓰러진 건 아닐까? 혹시 결과를 보고 충격받은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다시 버스를 타고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혹시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습관처럼 가는 곳이 거기니까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관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들떠 있었습니다. 저만 초조했습니다. 저만 불안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이날에 저만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장 건너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구부정한 등이었습니다. 천천히 걷는 낯익은 걸음걸이였습니다. 순옥이었습니다. 순옥도 저를 보았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봉투였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그 봉투였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순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순옥도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동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9년 만에 처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병원에 갔었어. 결과 받으러. 집에서 받으라고 퀵으로 보낸다고 했잖아. 추운데 왜 또 나왔어?
노인네가 이 추위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영수의 타박에도 순옥은 미동이 없었습니다. 영수를 보는 순옥의 눈에 눈물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봤어? 응, 봤어.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이 울먹임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99.9%의 일칠의 남매래.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똑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진짜야 우리. 응, 진짜야. 복동아. 누나. 복동아. 누나 나 여기 있어. 다시 서로를 부르기까지 7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는 서로를 부르게 될 날이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나 부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천국에 나가면 부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75번의 겨울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누나 복동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끔찍한 폭격 속에서 사라졌던 누나가 동생이 흰 눈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75년간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순옥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팔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75년 전 그날 밤 저를 안아주던 바로 그 온기였습니다. 저도 순옥을 끌어안았습니다. 세게 안았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누이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지. 거리 한복판에서 두 노인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만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 왜 저래? 무슨 일이야?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75년 만에 만난 남매가 서로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또 어디 갔다 온 줄 알았어. 또 사라진 줄 알았어. 안 사라져, 이제 안 사라져. 약속해. 응, 약속해. 다시는 안 사라져. 안 사라져, 누나 나 여기 있어. 이제 계속 여기 있어.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어깨 위로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습니다. 75년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서러웠던 마음이 한방눈처럼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핏줄까지 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 순간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깨 위로, 우리의 머리 위로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75년 전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75년 만에 다시 만난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누나도 찾아줘서 고마워. 늦어서 미안해. 누나 나 가족 있어. 아들이랑 손주들. 그래. 이제 누나 가족이기도 해. 우리 집에 가자. 뭐라고? 크리스마스잖아. 가족이랑 같이 보내야지. 순옥 누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믿기지 않는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돼. 당연하지, 누이잖아. 아들한테 고모 생겼다고 소개시켜줘야지. 손주들한테는 큰할머니고. 나 갑자기 가족이 생긴 거야. 원래 있었어. 못 찾았을 뿐이지. 순옥 누나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과 눈물이 함께 번졌습니다. 저는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75년 전 꿈속에서 느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손이 그때 저를 잡아주었던 손이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꼭 잡아주었던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눈 내리는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75년 동안 헤어져 있던 남매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75년 만에 되찾은 행복한 겨울을 느끼면서요. 이제 겨울은 더 이상 저에게 시린 계절이 아닙니다. 이제 겨울은 누나를 되찾은 계절입니다. 79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오래전 헤어진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찾고 싶지만 포기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75년이 걸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이 당신이 그토록 찾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요. 어쩌면 당신의 가족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이번 겨울 누구와 보내실 예정인가요? 댓글 남겨주세요.